그 책의 이름이 제가 여기 쓴 불의 정신 분석. 물과 꿈, 공기와 꿈, 대지와 의지의 몽상, 대지와 휴식의 몽상. 대지와 의지의 몽상과 휴식의 몽상은 똑같이 흙에 대한 책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두 권으로 나눴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이제 상상력에 관한 대표적인 저작이에요. 그리고 지금 물, 불, 흙, 공기라는 사원소에 각각 상응하도록 바슐라르가 배려하면서 쓴 책이죠. 이 그림은 네, 많이 보신 그림이죠. 르네 마그리트. 바슐라르가 이 그림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심심하실까봐 제가 가져왔는데, 바슐라르가 이 물과 꿈에서 얘기하는 어떤 나르시스 컴플렉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잘 드러내는 그림인 것 같아서 눈이잖아요. 그렇죠? 눈인데 눈동자에 하늘이 맺혀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이 눈동자에 하늘이 맺혀 있음과 동시에 하늘의 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눈동자의 하늘, 하늘의 눈. 자, 염두에 두시고 바슐라르가 오늘 이제 그 물과 관련된 사원소 중에 물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물과 꿈이라는 책의 부제가 물질적 상상력에 대한 실론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제 그대로 하면 물질의 상상력에 대한 에세이예요. 에세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어떤 단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우리가 차 마시면서 쓴 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에세이라는 이 용어는 프랑스에서는 그 정도의 글만 칭하는 게 에세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철학적 글쓰기예요, 에세이가. 그래서 물질의 상상력에 대한 에세이라는 이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과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슐라르가 이미지를 산출해내는 능력,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이 어떤 의식 상태에서 발휘되는가, 우리의 어떤 의식 상태에서 이 상상력이 잘 움직이는가, 특히 사원소와 관련된 상상력이 어떤 상태에서 잘 움직이는가를 얘기할 때 몽상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와요. 몽상이라는 개념은 이제 비교적 바슐라르 후기 저작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이 몽상이라는 개념이 이 이미지를 산출해내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몽상은 우리 몽상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몽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망상이라는 말과 헷갈려요. 멍 때리고 있는 상태. 몽상 중, 지금은 몽상 중. 근데 이 몽상 상태는 바슐라르가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 깨어있는 꿈꾸기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깨어있는 꿈꾸기. 여러분 꿈꾸시죠? 그렇죠? 꿈은 언제 그냥 눈을 감고 일단 눈 뜨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눈 감고 나의 이 뇌파가 어떤 차원으로까지 이렇게 쑥 갔을 때 나의 무의식에서 어떤 에너지,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솟아올라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 이미지를 상연해내는 게 꿈이에요. 물론 이 이미지는 우리가 영화 보듯이 기승전결이라든지 또는 어떤 내러티브가 한 줄로 이렇게 쫙 깨지지 않죠.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 꿈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대요. 꿈 꿀 때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그냥 막 엉켜가지고 중구난방으로. 그리고 꿈속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경험했는데도 실제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그러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근데 뭐의 꿈의 이미지가 강렬하면 우리는 그걸 기억해내고 그걸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꿈의 정체가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심리학자들이 적이 내리길 꿈은 무의식의 활동이라고 그래요. 무의식.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무의식의 활동이다. 그렇죠?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 칼 구스타프 융은 개인 무의식 뿌리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 내가 네 꿈도 꿔준다. 우리의 꿈이다. 우리의 꿈이다. 바실라르는 융의 생각에 훨씬 동조해요. 그런데 바실라르가 지금 상상력을 얘기하면서 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상상력의 능력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4권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상력은 꿈보다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꿈은 의식이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때 우리는 눈앞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물 생각, 물의 느낌을 받죠. 몽상 상태는 어떤 거냐면 눈도 뜨고 있고 나의 의식도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뭐 업어가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알아요. 옆에서 누가 치면. 쳤구나. 내가 어디 있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 상태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 우리 일상의식은 이래요. 뇌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요. 지금 뭐 해야 되고 이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되고 계속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수많은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판단에 계속 개입되죠. 그렇죠? 근데 몽상 상태는 이것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둔 상태예요. 내가 물 앞에, 제가 아까 파도 치는 바다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아까 무슨 기억, 뭐 이따가 밥 먹을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물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상태. 물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 또는 물이 좀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뭐 어디 캠핑 같은 데 가면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을 피워놓고 불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 불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 이게 몽상이에요. 이게 몽상. 근데 현대인들은 이거 되게 하기 힘들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 몽상은 시간과 여유를 필요로 해요. 이 시간과 여유는 물리적인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시간 있잖아요.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번잡하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해야 할 일, 어제 했던 일, 과거, 미래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움직여요. 근데 몽상은 잠깐 스톱하는 상태예요. 이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많이 하는 명상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명상은 주의가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집중하는 건데 몽상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어떤 것에 집중해요. 바깥에. 특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물, 불, 흙, 공기 4원소로 표상되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흙에 대한 몽상이다. 그러면 내가 저기 북한산 가가지고 바위돌 하나를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위에 대한 몽상. 또 불에 대한 몽상. 그러면 시골집에 아궁이 앞에 앉아가지고 아궁이에서 이글이글 타는 불을 계속 들여다보고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궁이도 없고 캠프파이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촛불 하나를 켜놓고 그 초의 불에 집중하는 것. 이게 불의 몽상이에요. 몽상. 공기의 몽상은 좀 힘들겠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4원소에 대한 몽상이에요. 4원소를 몽상하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전이와 투사가 일어난대요. 계속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의식을 집중하고 있으면. 바슐라를 우리가 연금술의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책에 연금술의 은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연금술사들이 경험했던 어떤 것도 사원소에 대한 몽상이었어요. 근데 연금술의 핵심은 어디 있냐 하면 불 떼는 게 핵심이래요. 저는 연금술을 보면 연금술에 대한 어떤 생각들, 책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 도자기 빚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자기를 요새는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가마에다 넣어서 구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자기가 돼요. 지금은 전기 가마예요. 그래가지고 온도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 알아서 뭐 1000도, 1200도 이렇게 딱 맞춰. 옛날에는 전기 가마가 아니죠. 가마에다 넣고 도공에 앉아서 불을 떼야 돼요. 굉장히 높은 온도를 내는 불을 떼야 도자기가 단단해져요. 여러분, 이 도자기가 그릇이 아주 흙으로 만들었는데도 높은 열을 견디면 투명해진대요. 그래서 흙이 돌이 되고 돌이 보석이 돼요. 이게 도자기의 신비예요. 근데 그 투명한 흙이 그냥 둔탁한 어떤 것에서 투명성을 가지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불 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공들이 뭐예요? 불 떼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마 앞에 앉는 거예요. 근데 연금술사들도 똑같았어요. 플라스크 안에다가 뭐를 넣고 막 끓이는데 그 안에서 뭐 이것저것 넣고 끓이는 거예요. 별의 별게 다 들어가요. 소금도 들어가고 유황도 들어가고 수은도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둘기의 날개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도마뱀의 꼬리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넣고 끓여가지고 그 안에 물질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연금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금술사가 그 불에서 불도마뱀을 봐야 된대요. 불도마뱀, 불에 도마뱀이 산대요. 그 불도마뱀의 이름을 살라맨더라고 불렀어요. 불의 요정이에요. 불의 요정. 불도마뱀이 뭘까? 여러분 뭐에 아주 하나를 택해가지고 집중을 하면 달라 보여요. 지금 뭐 불, 물, 흙, 공기 이것만 가지고 집중해도 우리는 다른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걸 앞에다 놓고 계속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이게 크기가 커져요. 막 커져요. 커지고 내가 작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게 작아지고 내가 커지기도 돼요.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시죠?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체험들이 우리 크기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여기지만 크기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우리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크기에 대한 느낌은 달라져요.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남자 키가 커 보인대요. 그러다가 콩깍지가 벗겨지면 다시 줄어져. 이상하죠? 절대적인 건 없어요. 우리 마음이 계속 변화하면서 뭔가 이렇게 삶을 변화시켜요. 불 속에서 불 도마뱀을 보는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면 불에 너무너무 집중해서 불이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차원이에요. 불이 살아있는. 그러면 불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건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마뱀은 축축하죠. 축축한 동물이 불 속에 있어요. 바슐라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반대되는 요소가 하루 다 같이 합쳐져 있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불 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불이 있고 이런 얘기들. 실제 살아있는 생명들은 역방향, 서로 모순되는 어떤 힘이 하나로 응집되어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오랜 몽상 상태 속에서 우리는 그걸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가, 상상력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냐 하면 바로 불 속에 살아있는 힘에서 불도마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도마뱀이 거기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수많은 괴물들이 막 솟아올라요. 우리 물의 괴물들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물을 오래 들여다보면 거기서 물의 생명이 막 올라오면서 뭐가 쑥 올라오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히드라가 갑자기 쑥 올라오기도 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메두사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상상력의 결과예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전이와 투사가 반복되는 걸 바슐라르는 참여라고 했어요. 참여한다. 물질에 참여한다. 불을 몽상하는 것은 불에 참여하는 거예요. 물 앞에서 물을 몽상하는 것은 물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파티시페이션의 번역어예요. 동참한다는 거예요. 동참해요. 그러면 내가 물을 쳐다보면서 물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물에 동참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물에 동참하면 물이 나를 통해서 흐를 수도 있고 내 위에서 흐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앞에서 물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동참하고 있으면 나는 물 위에 둥둥둥둥 떠가는 낙엽이나 꽃잎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내가 떠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계속 들여다보면 그 물에 자갈돌이 계속 이렇게 씻기고 있는데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자갈돌이 되게 돼요. 그 정도 오래 쳐다보려면 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바슐라르의 행복의 권유예요, 이게. 그런 체험들이 우리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가 바로 거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휴식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상상해 하고 일로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고요하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에 동참할 때 어떻게 우리의 의식이, 그리고 의식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참하는 상태 속에 무의식도 같이 동참한대요. 그리고 그 동참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에 내 밖에 있는 자연하고 내 안에 있는 자연이 하나로 연결된대요. 인간도 자연인지라 인간의 마음 속에도 물의 마음이 있고 불의 마음이 있고 공기의 마음이 있고 흙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물을 오래 들여다보면 내 안에 있는 물의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불을 오래 들여다보면 불의 마음이 깨어나요. 바윗돌을 오래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위가 되죠. 물 앞에서 오래 사면 물 같아져요. 물의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나라 시인들 보면 있죠? 바닷가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는, 저쪽에 강릉에서 태어나신 분, 해남, 통영, 남해,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아름다운 시들을 막 써요. 물가에 살아서요. 물의 마음이 그들한테서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요. 저는 시멘트 바닥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차갑고 냉정하고 어쨌든 우리 현대인들은 근데 참 물을 다 어디서 경험하나요? 수돗물, 정수기물. 자연에 살아있는 물을 체험하기 참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꾸 생각이 기계적으로 흐르고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되고. 근데 지금 바슐라르가 권유하는 물, 불, 흙, 공기의 체험은 기능하고도 관계없고 효용성하고는 더더욱 관계없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나? 씨를 팔아서 돈이 되나? 이런 거하고는 별로 관계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 부분이 딱 절연되면 우리가 불행한 의식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권유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몽상은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물을 대면하면서 물에 동참하고 물에 참여하면서 물에 대한 몽상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가를 쭉 기록한 책이 물과 꿈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몽상이라는 개념 이전에 꿈이라는 말을 그냥 썼어요. 꿈꾼다라는 말이 그냥 밤에 꾸는 꿈만 아니라 그냥 눈 뜨고 꾸는 꿈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이미지를 산출해내는 상태, 이미지를 떠올리는 상태, 이런 상상력이 발휘되는 상태, 이 꿈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죠. 자, 물 앞에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가?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네요. 무슨 물귀신 같아. 오피리아예요. 오피리아. 이거는 영국의 화가인 그 밀레라는 화가가, 이 밀레 전역종 그림 밀레 아니야.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라파엘 전파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라파엘의 화풍을 이어받아가지고 19세기 말에 널리 퍼져 있는 화풍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주로 신화나 문학 작품에 나오는 어떤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죽은 거예요. 이 오피리아가 누구냐면 햄릿에 나오는 햄릿의 연인이에요. 근데 햄릿은 어떤 인간의 전형이냐 하면 우유부단함의 전형. 이럴까 저럴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거를 계속 고민만 하고 자기를 좀 먹고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근데 오피리아가 햄릿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햄릿의 고뇌 때문에 오피리아를 멀게 했어요. 햄릿이. 오피리아가 햄릿 때문에 절망했어요. 우리 여성이 오피리아 유형이 있어요. 오피리아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하면 남자를 사랑하면 자기 정체성은 사라지고 남자의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이 돼요. 이게 사실은 물의 마음이래요. 물이 전이와 투사가 제일 잘 된대요. 그러면 물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듯이 마음이. 그래서 저 사람이 가슴이 아픈데 내가 가슴이 아파. 이게 물의 영혼들이에요. 물의 영혼들. 오피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자살은 일종의 금기어잖아요. 그렇죠? 자살하면 안 돼. 안 되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삶이 사원소의 계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죽음도 사원소의 계기가 있대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죽음을 수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장. 바람에 내버려두는 거 우리 막 풍장이라고 그러죠. 풍장. 한국인들은 뭘 선호하나요? 매장을 선호해요. 매장. 인도인들은 화장을 선호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는가? 이 사원소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물론 이 장례의 방식은 그 지역의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풍장을 하는 저 위쪽에 그 어디예요? 티벳 이런 데는 건조하잖아요. 건조해서 이 그냥 이렇게 내놔도 썩는 냄새가 안 난대요. 인도는 어때요? 고기는 빨리 태워야 돼요. 빨리. 다르죠. 근데 이제 바슐라르는 이미지의 네 유형으로 이 장례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거는 물에 빠져 죽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좀 달라. 우리는 물에 빠져 죽으면 물귀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귀신은 어때요? 한이 많잖아요. 근데 바슐라르가 얘기하는 물의 죽음은 원한이 없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물에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게 원한이 없냐 하면 물은 모든 것들을 녹이는 원소라는 거예요. 녹여요. 그리고 물에 이 오피리아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이미지는 셰익스피어가 쓴 이 햄릿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 꽃들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풀들도 있고 굉장히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요. 근데 오피리아가 물에 이렇게 쭉 떠내려갈 때 이 주변에 있던 꽃잎도 물에 떨어지고 풀도 떨어지고 잎새들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오피리아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흘러간대요. 이 흘러가는 모습을 햄릿에서 셰익스피어가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오피리아가 흘러가면서 이 긴 머리카락이 물결 따라서 출렁출렁하면서 같이 흘러가요. 이 이미지가 바슐라르가 보기에는 물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이 이미지에서 떠내려가는 오피리아의 이미지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오피리아의 죽음을 묘사하는 이 장면은 물에 대한 몽상으로부터 떠오른 장면이라는 거죠. 그럼 물에 대한 어떤 몽상? 물 위에 뭔가 이렇게 쭉 떠내려가는 걸 쳐다보면서 그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떠내려가면 저기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물에서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 하면 덧없음이라는 어떤 마음이 떠오른대요. 잡을 수 없다. 그럼 덧없고 잡을 수 없는 거 우리 시간으로 비유하죠. 시간은 물과 같이 흐른다. 근데 지금은 여기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 없어져요. 사라진다라는 것이 죽는다라는 어떤 관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물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복합되면서 떠내려가는 죽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걸 일컬어서 오피리아 콤플렉스라고 불렀어요. 바슐라르가. 오피리아가 물에 떠내려가듯이 내 앞에, 물 앞에서 이렇게 존재했던 것들, 물 위에 있던 것들. 지금 내가 만지는 물은 좀 이따가 만질 수가 없어요. 흐르는 물 앞에서. 그 물이 아니에요. 이런 덧없음에 대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물의 몽상에서 창조되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더 끌고 가면 어디로 가냐 하면